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선조의 딸이자 광해군의 이복 여동생 그리고 영창대군의 친누나였던 정명공주입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까지 6대에 걸친 조선 국왕들과 함께했던 그녀의 삶은 마치 조선 중기 혼란사 그 자체와 같았습니다. 왕실의 영광과 좌절, 권력의 잔혹함과 생존의 지혜를 모두 경험했던 정명공주.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 한 개인이 어떻게 시대의 경랑을 헤쳐나갔는지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03년 6월 29일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정명공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은 축복보다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선조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 왕비의인 왕후에게서 자녀를 보지 못한 그는 후궁 9명에게서 13남 10녀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총애하는 후궁 인빈 김씨의 차남인 신성군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지만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세자 책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선조는 서둘러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서장자였던 임해군은 이미 개망난이로 소문났고 유력한 후보였던 신성군은 전쟁 중 병으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중 민심을 얻는 데 성공했지만 명나라에서는 그가 차남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선조는 51세의 나이에 19세의 김제남의 자녀를 계비로 맞이했습니다. 바로 임모광후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정명공주가 태어난 것입니다. 정명공주의 출생은 광해군과 그 일파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선조가 임모광후에게서 아들을 얻는다면 광해군을 패하고 척자를 세자로 삼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개축일기에 따르면 광해군은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새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토끼비 소동을 일으키거나 기왓장을 던져 일부러 유산시키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행히 정명공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선조는 아들을 기대했지만 늦둥이로 태어난 딸을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광해군 역시 경쟁자가 될 수 없는 여동생을 상당히 아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 후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명공주가 6세, 영창대군이 3세였던 1608년 선조가 승하합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지만 소성대비가 된 임모광후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광해군 5년 드디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외조부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혐의로 개축 옥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겨우 8세였던 영창대군은 패서인이 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이듬해인 1614년 의문사했습니다. 외할아버지 김제남과 외삼촌들도 모두 사사되면서 외가는 거의 멸문되었습니다. 11세였던 정명공주는 이 모든 참상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개축사 이후 5년이 지나서는 어머니 임모광후마저 서궁으로 강등당했습니다. 정명공주는 어머니와 함께 덕수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심지어 공주를 서인으로 궁에 두지 말고 사가로 내보내자는 주장까지 나오자 임모광후는 정명공주는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서궁 유폐 시절 정명공주 모녀의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개축일기에 따르면 까마귀가 물어다 준박씨를 먹고 살았고 추운 겨울에는 우연히 들어온 면화씨로 옷을 지었다고 합니다. 생필품과 생활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약 5년 동안을 죽은 듯이 갇혀 지냈습니다. 이 절망적인 시기에 정명공주는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아버지 선조의 글씨를 본받아 크고 작은 글자를 썼던 것입니다. 특히 화정 두 글자는 한 글자의 사방이 각각 73cm나 되는 대작이었는데 연약한 소녀의 체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구만은 이 작품을 평하며 선조의 글씨를 본토 규합의 기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힘과 기세가 펄펄 느껴지는 이런 글씨를 여성인 정명공주가 그것도 서궁 유폐 시절에 썼다는 사실은 그녀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1623년 인조 원년 3월 드디어 해방의 순간이 왔습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고 정원군이 인조로 즉위한 것입니다.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인 광해군의 죄를 반정의 명분으로 삼았던 인조는 소성대비로 복이 된 임모광후와 정명공주를 깍듯이 대우했습니다. 약 5년간의 서궁 유폐 생활이 끝나고 정명공주는 21세의 나이에 창덕궁에 들어왔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녀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유폐 기간 동안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당시 기준으로 완전히 홍기를 놓친 노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공주들이 보통 10세 전후에 부마감을 간택했음을 생각하면 21세까지 혼인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인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정 단 사흘 만에 부마 간택을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공신채봉 같은 농공행상은 둘째치고 반정의 뒷수습도 끝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광해군을 유배 보내는 것조차 결정하지 못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부마 단자를 낸 사내들은 전국을 통틀어 겨우 9명뿐이었고 이후 전개를 보면 이 9명 중에도 왕실의 눈에 찰만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21세까지 미혼인 사대부 남성은 대부분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최소한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명색의 왕녀이자 선왕의 유일한 적출인 정명공주를 제치자리로 보낼 수는 없었고 이미 결혼한 남자에게 이혼을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있는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약혼은 했지만 어떤 사정으로 아직 실제 혼례를 치르지 못한 남성들 중에서 신랑감을 물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도 혼례를 치르지 않았다면 강제로 단자를 내게 만들어 간택을 다시 치렀습니다. 결국 조모의 3년상을 치르느라 혼인을 미루고 있던 18세의 홍주원이 낙점되었습니다. 홍주원은 풍산 홍씨 가문의 자제로 기존 약혼을 파혼하고 부마로 책봉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홍주원에 붙인 홍영은 간택에 대해 집안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왕실에 보내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정명공주의 복잡한 과거와 정치적 위험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이 끝까지 반대하자 인조는 그를 귀양까지 보내는 강경책을 썼습니다. 결국 마찰 끝에 혼인이 성사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정명공주 측의 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송대비는 이토록 어렵게 얻은 사위를 정말 예뻐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친정도 멸문당한 상황에서 딸의 남편은 그녀에게 유일한 남성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비는 사위에게 왕만이 탈 수 있는 어구마까지 내려주어 신하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조 역시 자신 즉위의 대의명분인 소송대비를 우대하여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명공주의 혼례를 매우 호화롭게 치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주원의 품계를 높여주고 정명공주에게는 상당한 땅과 재산을 하사했습니다. 일제강 전기까지 소작 분쟁이 이어진 암태도, 근처인 하의도, 상태도, 하태도도 모두 정명공주가 받은 땅이었습니다. 이는 현대로 치면 강남의 호화 아파트와 번듯한 기업 계열사를 아예 통째로 준 셈이었습니다. 이런 특혜에는 인조의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제위 초기 발생한 이갈의 난 때 챙겨주던 흥왕군이 이갈에게 달려가 합류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인조는 왕실의 방패가 되어야 할 종친들의 추가적인 이반을 막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명공주 우대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명공주 부부는 이런 특혜에 토치되어 매우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핑계로 이곳저곳에서 돌과 나무를 차출해와서 도로에 마구 쌓아두었습니다. 종들을 시켜 남의 집 담장돌까지 도둑질하게 했고 심지어 양반과 부녀자들을 능욕하는 등 가증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다 못한 사원부는 논의도 하지 않고 정명공주의 종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백성들이 통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실록에서는 홍주원이 나이가 어리고 교만하며 제멋대로이나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궁에서 겪은 굴욕의 반작용인지 아니면 단순히 젊은 부부의 철없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행동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1632년 정명공주가 30세 되던 해에 임모광우가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맺힌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죽음은 정명공주에게 큰 상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모광우가 사망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종친 회음군 이덕인이 임해군과 경창군 일가가 인조를 제거하려는 역모를 꾸몄다고 고변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역모에 임모광우가 연루되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는 인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즉위한 인조에게 임목왕후는 정통성을 보증하는 캐스팅포트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 임목왕후가 인조를 제거하려 했다면 인조의 왕통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조는 고변 접수 일주일 만에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결론짓고 종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경궁에서 팩서 3폭이라는 저주문이 발견되면서 사태가 복잡해졌습니다. 비단에는 왕을 폐위하고 세우는 일과 같았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인조는 국청을 설치하여 조사하도록 했고 저주물을 찾는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임목왕후는 이미 죽은 상태라 부인할 수도 없었고 화살은 자연히 그녀의 딸인 정명공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여파로 정명공주와 임목왕후를 모신 궁녀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수차례 형문을 받았습니다. 합슬과 낙형까지 당해 고문으로 죽는 궁녀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입을 다물어 상전을 지켰습니다. 사건 자체는 흐지부지 되었지만 정명공주는 이때부터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보를 받아 읽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보이려는 처신이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실력으로 평가받던 서예도 중단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끌어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35세였던 정명공주도 강화도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갑곶나루에서 강화도로 건너가려 할 때 이미 공주의 재활을 실은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난 온 백성들이 몰려와 서로 배를 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명공주가 보여준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아랫사람에게 재화들을 다 내리고 백성들을 먼저 배에 태우라 고명했습니다. 백성들은 앞다투어 배에 오르며 과연 정명공주로다. 마음 씀씀이가 저러하니 후손들은 반드시 번창할 것이다 라고 저마다 한마디씩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권력의 잔혹함을 경험했던 정명공주였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639년 인조는 다시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가 아픈 것은 저주 때문이라며 저주물을 찾게 했습니다. 원손이 거주할 향교동 본궁에서 저주할 때 쓰는 물건이 발견되자 인조는 이번에도 정명공주를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최명길과 장유 등 인조반정 공신들은 반정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정명공주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임목왕후가 살아있을 때와 달리 대놓고 정명공주를 핍박했습니다. 만약 반정공신들이 인조를 말리지 못했다면 정명공주와 그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정명공주는 10대에 서궁에 갇혀보낸 것도 모자라 30대와 40대를 서궁 유폐 시절보다 더 불안한 세월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고 여음집 여인들처럼 바느질에만 몰두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인조 사후 효종도 조기인의 저주 사건에 정명공주를 연루시키려 했고 현종 역시 견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통성에서 누구도 비길 바 없었던 숙종은 정명공주를 왕실의 큰 어른으로 대우했습니다. 숙종은 정명공주의 현손뻘이었습니다. 정명공주가 80세가 되던 해 그녀는 막내 아들 홍만회에게 뜻깊은 글을 써주었습니다. 내가 원하건대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었을 때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들었을 때처럼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입에 올리고 정치와 법령을 망령되이 시비하는 것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 내 자손들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경박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에는 정명공주가 평생에 걸쳐 터득한 처세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개추국사, 인조반정, 이갈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예성논쟁, 경신대기근 등 역사의 굴곡을 직접 겪으며 권력의 비정함에서 침묵의 처세술을 배운 것입니다. 1685년 정명공주는 향년 82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명 행사한 남동생 영창대군과 달리 그녀는 조선의 왕녀들 중에서 가장 장수했습니다. 송시열은 정명공주의 묘지글에서 공주는 부인의 존귀함에 걸맞게 겸손하고 공손하며 어질고 후덕해 오복을 향유했다고 평했습니다. 송시열이 말한 정명공주의 오복은 존귀함, 겸손, 공손, 어짐, 후덕이었습니다. 정명공주가 세상을 뜬 후 그녀의 서예 작품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막내 아들 홍만회는 어머니의 작품이 사라질까 두려워 모각하고
탁본으로 떠서 친인척들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구마는 발문에서 진실로 선조대왕의 필법을 본받아 웅장하고 강건하며 혼우하여 규합의 기상이 전혀 없다고 평했습니다. 정명공주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 자체가 조선 중기의 혼란 그 자체를 설명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실의 한 구성원으로 살다 간 것이 아니라 혁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생존의 지혜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영광에서 시작해 서궁 유폐의 절망, 인조 반정 후의 희망, 그리고 계속되는 견제와 위기를 극복하며 82년을 살아낸 정명공주.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의 운명이 시대의 경륜과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해주는 감동적인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상으로 정명공주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칩니다. 그녀는 조선 중기라는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며 왕실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시대의 파도를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